네,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상 지금 현재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세상의 정보가 너무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정보통신의 발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저 먼 곳 아르헨티나, 중동, 유럽 이러한 정보들이 속속들이 들어오면서 이 정부에 의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많이 우울해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만큼은요 모든 정보를 닫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늘상 세월이 가면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모든 정보를 귀를 담을 수도 없고 눈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평정심을 갖고 담대하게 2020년을 맞이하고, 다만 투자의 세계에 좀 관심을 갖고 무관심보다 더 낫다라는 마음으로 2020년 한 해를 한 해의 투자의 세계를 보시면서 담담하고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저희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상담은 계속 이어집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 또 궁금한 거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정보는 넘쳐나고 매일 너무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조금 멀리 내다보면 언제나 조금씩 우상향, 좋은 방향으로 발전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시기에도 이 투자에 대한 관심은 갖고 공부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습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대표님, 요즘 제 주변에서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돈은 어느 정도 모아뒀는데 주식시장도 안 좋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안 좋게 들리다 보니 과연 어디다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 이야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 오늘 2020년 시작하는 의미로 그런 고민 가지신 분들께 좀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나운서님도 그런 질문 받습니까? 저는 늘상 받습니다. 오늘은 투자처를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한번 좀 고민을 같이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투자처는 부동산 고민 상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매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돈이 갈 데가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부동자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동자금 1000조원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부정적이고 또 폭락론자들은 2000조 원이라고 하는 가계 부채를 주장하면서 폭락을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또 1000조 원의 투자처를 향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좀 더 고민해 보면서 폭락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1년 후, 5년 후, 10년을 내다보면서 투자에 좀 계획을 잡는 그러한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한번 해보겠고요. 이번 꼭꼭 박사 시간에는 한번 그 부분을 갖고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목은 부동자산 1000조 원 시대의 투자처는 어디일까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투자처는 너무도 무궁무진이 많아서 이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동자산 1000조 원이라는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거냐, 마음가짐의 그런 어떤 시간을 좀 시각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가계부채 이제 드디어 2000조 시장이라고 보통 합니다. 부채가. 그런데 사실은 부채만 얘기하고 다른 얘기 안 하면 엄청난 어떤 빚덩이에 눌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화폐 가치가 너무너무 폭락을 해버려서 그냥 2000조가 아니라 사실은 0 하나 빼고 그냥 200조 부채의 시간이라고 시기라고 생각하면 게 더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 불과 10년 전, 11년 전 이때 우리 10억만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10억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이때 지금 한 30억 정도가 있어야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숫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민감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러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여러분의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신은요, 그냥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준비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요 가계부채 2천조라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작년 12월 불과 며칠 전이죠. 12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우리 가계가 갖고 있는 순자산과 부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요 한국은행에서 좀 발표한 내용이 있지요. 우리 지금 가계가 갖고 있는 순자산은 8,726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숫자가 너무 커서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냥 8,726억 조 원이라고 할자 26조 원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우리의 이 자산이 부동산 등 비금융권 현금화 시키지 않고 무언가 팔고 나야만 돈이 생기는 게 약 6,785조 원 정도가 있는데 요 부동산의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많이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은 보면 그냥 부동산이라든가 이 비금융권 자산이 한 40%에서 50% 있다라면 요 정도는 70에서 80%가 넘는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좀 많이 갖고 있는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뭐 안전하고 오랜 동안 투자를 다양하게 해봤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영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을 두었다가 언제든지 자기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은행은 이자율이 낮습니다. 거의 일본 같은 데는 이자율이 없죠.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은행이라는 데가 과연 투자처냐? 아니라는 거죠. 다른 무언가 투자할 것들이 많아서 대기 지역이 은행이다. 그래서 저는 은행을 파킹, 돈에 대한 주차하는 주차장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그만큼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넓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부동산 쪽으로 좀 많이 쏠림 현상이 있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계의 금융자산은 얼마가 되느냐? 가계들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자산, 부채 포함이죠. 부채 포함해서 3,732조 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지금 가계가 쓰고 있는 부채가 1,791조, 약 1,800조 원 정도가 있고 지금 현재 순금융자산 언제든지 돈을 어디에다가 쓸 수 있으면 바로 쓸 수 있는 자산이 약 940조 원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계산해 보니 어떻게 계산했는지 저도 모르죠. 이 큰 돈을 제가 계산해 볼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한 걸 보니 부동자금, 돈이 아직 어디다 쓸 줄을 모르고 그냥 현금화돼서 갖고 있는 돈이 989조 원 정도, 1,000조 원 정도의 지금 현재 부동자금이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채는 한번 나오면 계속 갚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용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신용사회입니다. 이제 화폐를 잘 쓰지 않고 신용카드로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신용사회라고 하는 이런 나라는 자기 신용을 무언가를 미리 끌어다 써야 되죠. 그건 부채로 존재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 그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좀 더 적금 부어서 쓰려고 했더니 물가 상승률이 더 높거나 월급이 더 많이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월급이 최저임금비가 얼마가 올랐느냐? 30%에다가 올해 또 오르는 거니까 약 한 33% 정도가 올랐죠. 33%. 만약에 적금을 붓는 사람한테는 어처구니 없죠. 은행에다가 돈 모아가지고 두려고 했더니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와 갖추어서 지금은 물가 상승을 막 잡아내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소비력이 경제력 그리고 구매력이 좋아지면 나중에 화폐 가치가 그만큼 하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다가 적금을 부어가지고 이자율 2% 이런 걸 받아가지고 10년을 모은다고 한다면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뭐 집값 상승률 이런 것들은 뭐 40% 50% 오르고 뭐 어떤 데는 2배씩 100%씩 오르는 건 쫓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대출을 받아다가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채는 대부분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많이 있으니까 결국은 가계의 부채가 결국은 부동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에 부동산에 돈 넣은 사람들은 지금 집값들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 2천조 원이라는 것들은 언제든지 팔 수가 있는, 내가 만약에 지금 뭐 가격이 15억 16억인데 너무 돈에 쫓겨요? 1억 싸게 팔아도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그러한 부채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가계 부채가 아무런 투자도 없이 다 전부 생계를 위해서 다 써버렸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다 써버려. 생계를 위해 썼다라는 건 돈이 한 푼도 없고 재화를 내가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하고 또 대출 만기가 됐을 때 갚을 돈이 없는 건 그것은 결국은 신용의 추락이고 다시 결국은 파산이잖아요. 그런데 파산할 부분이 상당히 부동산으로 많이 갔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차분하다. 다만 이 부동산이 과연 폭락을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말하는 폭락을 한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전부 다 잘못하면은 뭐 경매 나가고 굉장히 안타깝게 되겠죠. 그렇지만 또 다시 이렇게 부동자금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IMF와 또 2008년 리먼 사태 등을 겪으면서 무조건 팔아 제낀 사람들, 가격 떨어졌다고 마구 불안해서 집 팔고 내 아파트 파는 사람들만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렵고 우울한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때 2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폭락이 혹시 당연히 안 오겠지만 폭락이 오더라도 안 판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물론 부동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4, 5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 2007년 또는 2006년 말 대비했을 때 비교해보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일부 지역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오르지 않았다. 다만 2011년, 13년 리먼 사태 이후에 폭락장에서 바닥을 친 거하고의 비교를 하면 급등하고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오른 것처럼 보인다. 그 대신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와 상승과 물가 상승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하락한 부분으로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0 하나 띄고 그냥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가계 순자산이 872조 원이고 부채는 200조 원이고 그리고 순금융자산은 그냥 100조 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마음 편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20년의 시장이 과연 집값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또 부동산 규제, 그 다음에 뭐 정부에서 대출 규제 많이 했다고 해서 폭락장이 올 거냐? 수많은 전문가들이 보면 뭐 반반인 것 같아요. 폭락할 거다 아니면 상승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우리 팍스경제 TV에 계신 분들은 폭락한다고 하면 그거 믿고 폭락하지 않을 때 가면 돼요. 폭락한다고 하면 폭락하지 않을 때 투자하고 오른다고 하면 오를 때 찾아서 투자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냉철하게 전체적인 시류와 전체적인 우주 카더라 쏠림 가지 말고 적어도 팍스경제 이 방송은 경제 방송이니까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적어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폭락하거나 폭락 아닐지라도 하락하는 지역은 안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공부하니까 그냥 좀 더 저희를 애청해 주시면서 흐름을 잘 이해해 갔으면 좋겠다. 뭐 보면 뉴스 한번 보면은 뭐 폭락한데 그러면 뭐 전부 가슴이 바라락 떨려가지고 다 폭락하고 다 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약간 우매하다. 제가 봤을 때 이 어떤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고 하락 모멘텀도 있고 또는 상승한다고 해서 모두가 버는 거 아니고 하락한다고 해서 모두가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2천조 원의 가계부채로 물론 부동산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하겠지만 1,00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또 나름대로 투자를 뒤에서 이렇게 좀 지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2020년 1,000조 원, 이 1,000조 원의 부동자금이 과연 어디로 가서 투자를 할까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은행으로 몰려갈 거다? 이렇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은행에다가 잠시 파킹, 잠시 보관한다. 은행 뭐 MMF라든가 CMLA 뭐 이런 것들은 2, 3일이면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1,000조 원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요, 투자처는요,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21년, 22년은 부동산 규제도 많고 뭐 대책에 뭐 굉장히 거래가 잘 안 되게끔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투자처는 어떻게 될 거냐? 답은 소문이다, 소문.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2020년 1,000조 원의 이 부동자금은 소문에 의해서 움직일 거다. 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식, 마땅한 투자처도 없죠. 그러면 소문에 의해서 오르는 지역을 따라갈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팍스기스 TV를 보면서 그 소문의 출처와 왜 소문이 거기에 났는지 정말 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안내하고, 소문이 나쁜 소문이고 짜여진 소문이고 뭐 소문난 자체에 먹을 거 없으면 거기 가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한번 저희 2020년은 저희 팍스 경제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평가받는 그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처는 소문이 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은행, 뭐 주식, 금, 달러, 부동산 뭐 이런 거 있죠. 투자처가 만약에 현금을 갖고 있는 은행이라고 할게요. 대부분 말이죠.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맨날 주변 형제 자매니 돈 냄새를 너무 잘 맡아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막 하고 말고 불화가 생겨가지고 이 돈 갖고 있으면 너무너무 화병나게 하는 게 많아요. 그 사건 사고도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거 화병으로 단명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현금은 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은행은 돈 많이 넣어줘야죠. 많이 넣어놓으면 정말 안전한 투자처인 줄 알았더니 내 것만 돈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한 10년 갖고 있다 보면 우라가첨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제 투자처가 아니고 보관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뭐 이자율 5%, 6% 주고 뭐 적금 만기 축하금 뭐 1% 더 줘, 뭐 이런 시대는 당분간 오지 않을 것 같고, 유럽이라든가 일본, 미국 이런 데를 보면 은행도 이제는 제로금리 시대에서 보관료를 받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은행은 그냥 투자처라기보다는 보관처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뭐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죠. 우리나라 같이 주식 돈 자금이 적게 들어온 나라도 드물죠. 뭐냐면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4차 산업 들어왔는데 거대 기업들에 의해서 막 지금 현재 돈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뭐 벤처도 성장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 4차 산업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큰 기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비상장 주식들 투자해서 큰 돈 벌기도 좀 많이 어렵고, 진짜 사막에서 금 모래알 하나 찾는 것처럼 힘든 그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 정말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까지 계속 주식시장을 바라고 모니터를 쳐다보다 보니까 배도 굶고 오줌도 참아야 되는, 그래서 신장계통에 좀 안 좋은 일이 좀 많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식은 좀 전문가들한테 좀 잘 상의해서 안전하게 그냥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3년, 4년 내다보면서 오를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주식을 그냥 매일 보다 보면
여기는 이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심장병으로 혹시 단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식은 건전하게는 투자를 해야 우리나라 기업도 먹고 살고 국가에도 발전하니까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다. 금 투자를 했죠. 이제 금값 오른다고 하잖아요. 뭐 오늘 또 어제도 어제 지난주에 미국과 이란의 사태가 좀 복잡하고 그리고 막 전쟁의 전운이 돌니까 갑자기 금값 올라간다고 하는데 금 샀어요. 그런데 이게 금 어디다 넣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치매 상태 같은 거 들면은 이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금 어디 있는 위치를 몰라가 잊어버리면 자식들한테 미움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도 적정량 이외에는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다. 달러도 있겠고, 달러는 우리 일반인들이 별로 익숙지 않죠. 올라도 얼마 오르는지 티도 잘 안 나고 부동산 오르는 거에 비하면. 그런데 투자처가 또 부동산도 있어요. 부동산도 투자하려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그냥 외면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투자처, 은행도, 주식도, 금도, 부동산도 우리가 계속 관망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적정한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국에서는 다 다루고 있죠. 보험까지도 다루고 있는데 다 다루고 있으니까 골고루 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투자처 그리고 적정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저희는 부동산 쪽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좀 보시면서 좋은 투자처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전히 서울만큼은 그리고 또 지역도 5대 광역시 중심으로 봤을 때는 투자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경기가 좀 어렵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다 외면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설령 2020년에 투자를 안 한다면 21년이라도 투자하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를 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자산 1,000조 원의 투자처는 소문입니다. 그 소문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잘라서 분석해드리고 투자처와 비투자처를 안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